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 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보수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탈당의 변을 밝혔는데, 하지만 비판 여론도 또 거셉니다. 잠시 후에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이종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2부 이슈 토크 시간에는 이 보수 통합 어떻게 봐야 할지 토론해 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토론 시간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뜻밖의 뉴스가 전해졌어요. 서울 상암동에 4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인데, 이것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바른정당의 의원 9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죠. 지난 5월에 이미 13명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두 번째 탈당 사태입니다. 오늘 탈당 선언한 이종구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언은 했지만 탈당계는 내일 모레 내신다고요? 아, 예. 뭐 사실 그거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에 탈당계를 내고 또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 입당하시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연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그래서 9일 정도가 적당치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의식해서. 예. 네네. 뭐 이런 미묘한 시기인데 어쨌든 고심 끝에 탈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요? 국민들이 특히 이제 보수의 가치를 신봉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뭉쳐서 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뭐 예. 그런 얘기셔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좌파 포퓰리즘, 그리고 이 안보 불안, 한미 동맹 엇박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가 좀 뭉쳐서 한 목소리로 내달라. 한 목소리를 내주고 뭔가 좀 대안을 확실하게 좀 제시해달라. 뭐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나올 때는 언제고, 또 자유한국당이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또 들어가느냐, 뭐 철새 정치인 아니냐,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나오는 것은, 나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또 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되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막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나왔고요. 예.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또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 예. 보수 쪽에서 정권을 진보 쪽에 내줬는데, 이제는 진보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뭉쳐서 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뭐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의 쇄신 이전에 좀 뭉쳐라.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어느 정도 친박 청산의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위 팔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숙당 내지는 출당을 요구를 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에 대해서도 뭐 이미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건 뭐 당연하죠. 뭐 또 계속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애정을 표시하고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한국당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이 틀리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건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두 의원에 대한 제명권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 양상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만 자유한국당을 떠나시는 거죠. 예. 이정현 의원이나 뭐 이렇게 같이 그분들 같이 예. 이제 무소속으로 계셔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스스로 이거에 책임을 지고 좀 나가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안 나간다면은 뭐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생각이 있겠죠. 네. 뭐 지금 절차상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얻는 방법밖에 없고. 저는 3분의 2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하다고 네. 보신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만약 들어갔는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못 얻으면요? 그러면 뭐 다시 또 나오십니까? 아니요. 그건 다르죠.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예.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 보태야죠. 9명이 보태야죠. 아, 그분들이 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그런 말씀? 예. 그런가 하면 또 자유한국당 내에 뭐 이재만 최고위원, 뭐 이장호 의원 이런 분들은 뭐 특히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서인지 21대 총선 불출마 내지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그래야만 자유한국당이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김무성 의원,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때 19대 때 일어난 정확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김무성 의원은 오히려 희생자가 아니냐. 특히,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뭐, 진박 감별사하고, 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 쫓아냈잖아요. 예. 그게 뭐, 김무성 의원이 한 것은 아니라는 거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강한 반발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네, 그렇죠. 당에 들어가서 그냥 맞서 싸운다. 그런 말씀이겠군요. 그렇죠. 그건 뭐 옳지 않은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동안에 호가호위하고 그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그 권력을 엔조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꾸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충성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박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솔직히 그 개혁 보수를 기치로 내걸은 바른정당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저는 바른정당이 뭐 이때까지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막 노력을 했는데. 예. 네,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뭐 대선 때도 6.8% 그게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유승민 후보가 얻은 표. 예. 근데 그 후에도 6.8%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지지도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뭐 버렸다는 것보다는 바른정당이 크게 약진을 못했다.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9명으로 끝입니까? 추가 탈당이 또 있습니까?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출마를 13일 날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예. 박인수 의원하고 정운천 의원이 지금 사퇴를 하셨어요. 그랬죠. 두 분들도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바른정당 소속인 이종구 의원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재단이 오는 13일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정면에 4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이분의 의견 들어봅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분명한 반대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게 동상이 너무 무분별하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게 기념이나 기억될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와 문화적 평가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기억될 만한 기념될 만한 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아니다. 네네. 아. 좀 더 평가가 예. 좀 더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제 냉정하게 여러 역사적인 문제나 경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가 된다라면. 예. 지금처럼 한 개인의 우리 그 일부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들 보면 마치 무슨 조선시대 근세국가처럼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고 있는데. 예. 사회가 다원화되고 문화적인 현상들이 발전해 갈수록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한 그 절대 지도자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몰되는 현상은 예. 잘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면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겠죠. 예, 예. 그런데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경북 구미에도 있고 영등포구 네. 물레동 근린공원에도 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도 뭐 광주에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도 또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기본적으로 100년의 평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대사를 100년 전의 역사를 평가하는데, 예. 이제 물리적으로 그 역사적인 평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동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하. 적어도 동상을 세우고 기념물을 세우는 게 아시겠지만 근대 국가주의나 국민국가 이후에 예. 19세기 후반 이후에 그런 기념물들이 많이 세워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 동상을 세우려면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80-90% 이상의 어떤 찬성이나 예. 문화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집단적으로 어떤 매몰돼 가면서 아하. 거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예. 좀 이게 약간 국가주의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이거는 공해로 봅니다. 공해다. 정신적인 공해나 물리적인 공해로. 예. 그러니까 황평우 소장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상도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게 이런 차이는 있겠죠. 강요와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네. 일부 이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저는 동상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일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직 본 것 같지가 않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하면서 작게 또 표현이 또 다른 사람들은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강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 동상을 세울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의 기억을 강요하느냐 예. 아니면은 그 지역 안에서 그 커뮤니티 그 집단 안에서 작게끔 소박하게 가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민간단체가 이 동상을 기증해서 그렇게 기증받아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그 부지 안에 세우겠다. 그럼 무슨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어떠냐? 이런 논리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4m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일종의 보이지 않은 강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4m라는 높이. 예, 높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강요와 예. 그 4m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을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미에도 이미 5m 정도의 동상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예.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구미에 이미 5m가 동상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리고 예, 서울에 지금 예전에 5.16 쿠데타 하기 직전에 물레 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서울의 상암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미디어나 이런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 대한민국 수도 아닙니까? 여기에 굳이 무상으로 임대받은 땅에다가 정문에다가
4m짜리 만든다. 저는 지역을 너무 만들어서 강요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21세기에 19세기 때는 집단 국가주의가 강요되듯이 지금은 마치 집단 기억을 우리한테 강요받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거기에 그 동상 세우는 문제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인 모양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황평우 소장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다 끝나가죠? 내일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지금 대체로 이제 겸임 상임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예결위, 정보위, 운영위 이런 곳인데 겸임 상임위가 대체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오늘 운영위. 운영위원회. 예.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그렇죠. 국감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예. 운영위는 구성 자체가 각 당 원내 지도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 원내 부대표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당 핵심이 포함된 곳이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으니까 불꽃이 튀기죠. 항상 그래요. 네. 네. 항상 또 쟁점이었던 민정수석 출석 네. 문제. 올해도 또 불거졌죠? 맞습니다. 조국 수석이 불출석했습니다. 사유서를 내고 네. 사유서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면은 그 민정수석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나가겠다. 이번에 이제 조국 수석도 그런 사유서를 보냈는데 한국당의 김선동 의원이 이제 먼지 쌓인 레코드판 같다. 그 불출석 사유서가.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다.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지난번 여야 사당 원내 수석이 기관 직무 신청할 때 조 수석이 당연히 명단에 들어있었고 여당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 증인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이 시비를 안 걸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합의된 증인인데 막상 국감 당일이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다. 나온다는 식으로 하다가 안 나왔다. 그게 이제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 이야기고 제가 볼 때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무튼 같아요. 매년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박용진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한 게 작년에 지상욱 의원이 했던 그걸 이제 낭독을 했어요. 민정수석은 남아있는 게 관례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 충분하다. 과거 문재인 전해철 민정수석이 한 번씩 출석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 건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예.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하고 조국은 다르다 이랬는데 예.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근데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어쨌든 매년 똑같아요. 올해도. 완벽한 여야 공수교대. 그렇죠. 미러 이미지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오늘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는 이 문제보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이 많이 떠오르던데요.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임종석, 전희경, 임종석 그러니까요. 아주 위로 올라가 있는데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희경 의원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뭐라고 질의를 했는고 하니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하. 이런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맞춰 반미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네. 이게 언제적 전대협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 전대협이 92년까지 있었어요. 하하. 93년부터 바뀌었는데 예. 어쨌든 잘 알려져 있듯이 임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임 실장 겨냥한 거죠. 예. 임 실장이 대체로 국회에 오면은 차분하게 하고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도 별로 이게 각을 안 세우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목소리를 매우 높였습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인가? 매우 유감이다. 560 때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다. 그건 질의한 전희경 의원에 대한 이야기죠. 전희경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죠. 보지 않았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러니까 또 이제 고성을 하고 지금 운영위원장이 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예, 또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더 답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가 목소리 높인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뜻은
끝까지 밝혔습니다. 마지막에도 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희경 의원이 그 80년대에 있었던 전대협 강령을 다시 들먹인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게 국감이 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통상 뭐 기싸움도 있고 뭐 서로 고성도 오가고 또 야당이 정부를 몰아붙이는데 오늘 질의는 정도를 넘어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어렵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론으로라도 전선을 치면은 강경 보수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게 이제 옳냐 그르냐도 떠나가지고 옳냐 그르냐 딱 짚어봐야 되겠지만 효과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몇 예.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 예. 전희경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은 당 대표도 미국 가가지고 뭐 현 정부를 향해서 친북 좌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요. 별 소용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있죠. 그렇죠. 오히려 예. 역효과가 있었고 사실 지금 청와대에 돼가지고 따져볼 만한 게 많습니다. 뭐 특수활동비 지금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요. 뭐 문 대통령이 자기의 일정을 세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뭐 속빈강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이런 뭐 전대협 강령 이야기 했으면은 예. 이 정도면 질의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하면서 출발하죠.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6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 큰 충격을 주는데요. 네. 흡사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 같다. 이게 실화냐 하며 누리꾼들도 충격과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작은 소도시라면서요? 네, 이곳은 주민이 36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요. 허허. 이번 참사로 주민 10분의 1이 숨지거나 다친 셈입니다. 총기 난사가 더 큰 참사로 번지지 않은 것은 이웃 주민의 용기 덕분이었는데요. 범행 뒤 교회에서 달아날 때 한 주민이 총을 들고 쫓아가자 이 범인은 총기를 떨어뜨리고 차량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네. 범인은 데빈 패트릭 켈리라는 26살 남성으로 도주하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한샘 성폭행 논란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 한샘의 한 여성 신입사원이 사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촉발됐는데요. 네. 지난 주말을 지나 발생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계속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오늘의 뜬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이 피해 여성은 남성 동기에게 화장실 몰카를 찍히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건 해결을 도와주던 교육 담당자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설상가상으로 성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회사 인사팀장이 또다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조사 결과 몰카 사건 피의자는 경찰에 구속됐고 성추행을 한 인사팀장은 해고됐지만 문제는 성폭행 혐의의 교육 담당자가 멀쩡히 근무 중이란 건데요. 강제가 아닌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에 이 여성은 다시 여론에 호소하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비난이 쏟아지자 한샘 사장은 직접 사과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14,000여 명이 서명하고 한샘 불매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한번 불기소 처분했던 거라 뭐 재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는데 지금도 여론이 들끓으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혹시 한현민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한현민? 네네. 개그맨 이름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 16살밖에 안 된 국내 흑인 모델 1호입니다. 예, 이 소년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네, 나이지리아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현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까만 피부와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와 놀지 말라고 하는 등 인종차별로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의 사진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모델 에이전시 등에서 연락이 오면서 지금은 러브콜을 수없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아직 검은 피부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며 자신의 성장이 한국에서 미의 기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현민 씨의 이야기는 내년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네. 물론 개그맨하고 동명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 검은 피부에 대한 편견을 깨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주목되는군요.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리는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요.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입니다. 31년 만에 사장이 됐는데 전 낙하산도 아니고요. 그러면 청와대에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까? 누가 MBC 기자나 PD를 조인트를 까겠습니까?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 문화방송이 언론 장악이 될 수도 없고 네, 이 배경음악을 아주 절묘하게 편집을 했네요. 김재철 사장 발언하고. 그렇습니다. 이 5년 전에 파업할 때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불렀던 MBC 프리덤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묘하게 지금 이제 발언들하고 다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과 공모를 해서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을 실행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받고 지금 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전면 혐의 부정이네요. 들으신 대로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회사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 이거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MBC 사내 인사 관련 지시를 받은 일도 없다. 이런 주장을 쭉 이제 일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김재철 전 사장 재임 중에 정부 비판적 성향 프로그램 제작진이 교체가 됐다든지 방송의 방영이 보류됐다든지 또 제작 중단 등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진술은 이미 산더미처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 기존 MBC 경영진을 해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난 1일에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이제 제출한 상황이고 3일에는 고영주의 사장 불신임안이 가결됐죠. 예.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은 8일 날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결이 되면 주주총회에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아, 주주총회까지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전체 이사 9명 중에 5명이 이제 여권 성향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주총회 역시 방문진이 MBC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안 의결 요건인 3분의 1을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정상 합의를 이뤘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면서요? 일본 측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어떤 돌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회담 중간에도 통상 문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만 거론을 했다는데 하지만 정상회담에 앞서서 열린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무역이 공정하게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직후의 이 기자회견에서도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일본 측이 다소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단단히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국내 상황을 의식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검이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을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이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용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인 백인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게 일종의 정치적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지금 줘야 하는 상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 해소 여기에 방점이 찍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중국에 가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대목이요. 미일 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것을 공동외교 전략으로 표명했다, 이런 점인데요. 예. 이거는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케냐에서 내놓은 이 외교안보 노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미국, 일본, 거기에 호주와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대중국 견제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방중 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불편해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기자들이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더라는 거죠. 아하. 결국 외교안보 전략을 중국과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자면 북핵 문제 역시도 무역 적자 해소의 조건으로 지금 부차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일부터 이 방한 일정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댓글 공작, 이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투신을 해서 결국 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층에서 이제 바닥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사 대상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렇죠. 지난달 30일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정모 변호사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등의 변론 과정에 관여했던 걸로 조사가 됐고, 숨지기 전에 이 변창훈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변창훈 검사 등은 2013년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현안 TF의 일원이었는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심리전단 요원들의 증언 및 진술 내용에 지침을 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은폐를 기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검찰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당장 유족들이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항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좀 곤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좀 수사를 받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드러나는 의혹을 또 일부러 살살 다룰 수도 없는 일이죠.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게 모든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의 시작이다, 이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유성엽 의원이 간에 적나라한 설전이 벌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유성엽 의원이었는데요. 이 메신저 바이버에 올린 글에서 최근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 등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중대 결단, 이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한 것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반응을 보였나요?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데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유성엽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런 당에 있는 게 무척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불만 있으면 나가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서 좀 파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지 유성엽 의원 또 안철수 대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도 글을 올려서 이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를 언급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대상으로 통합 논의 이런 걸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이상돈 의원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지금 당은 폭발 직전이고 안철수 대표 리더십은 와해됐고 당은 분당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정계 개편으로 가는 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단언하긴 이른데 어쨌든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가 국민의당의 분화도 촉발시킬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자유한국당이 장기적으로는 원내 일당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걸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당의 손을 뻗지 않겠느냐,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차기 대권을 보는 안철수 대표는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게 바람직한 정치냐, 이건 또 따로 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정치권은 지금 이합집산의 와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에 위치한 로펌 애플비에서 입수한 문건을 공조 취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 의하면 영국 여왕과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주요 지도층이 조세 회피처에 거액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엉뚱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러시아 스캔들로 연결이 되나요?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인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조세 회피처에
보유한 해운회사를 통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부동산 업체에 러시아 사업가인 유리 밀러가 투자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국영은행인 VTB뱅크 그리고 국영회사인 가즈프롬이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투자한 내용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측이 광고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통해서 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통로로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세계가 들썩이는 일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큰 뉴스인데요.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붙어 있어서 예.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돈이 얽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시사자키가 고른 노래입니다. U2의 With or Without You. 오늘 바른정당 탈당 보수 대통합 뉴스를 보면서 골라봤어요. 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슈 한 가지를 놓고 두 분의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오늘은 지난주 후반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온통 화제가 되고 있는 바른정당 탈당, 자유한국당으로 입당, 이른바 보수통합 이야기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보수통합이니까 장혜찬 씨가 먼저 얘기할래요? 그럴까요? 네. 네, 바른정당에서 예고되었던 바대로 통합파들이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오늘 9명. 네, 9명이 결행했고 추가적인 탈당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 네. 사실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옳게 왔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이 탈당 또 통합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어 있었고요. 뭐 당대당 통합을 처음에는 추진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식으로 개별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대당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보수정당을 만들자는 게 자유한국당 내부에 그리고 바른정당 내부의 통합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만 역시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자강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자강파 역시 통합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9명이 탈당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일정을 원내대표로서 마무리한 다음 탈당 절차와 자유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9명이 입당하게 되면 9석이 늘어나서 116석을 국회 내에서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20석이 깨지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뭐 민주 진보 쪽에서는 정의당과 비슷한 포지션에 이제 군소 보수 정당으로 세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게 왔다 정도가 아니라 장혜찬 씨의 평가는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쉽지만 사실은 통합파 측에서 또 보수정당 측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당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이 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선에서도 실패를 충분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이 나왔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했는데 대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얻었던 지지율이 6.7%가량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이 현실 정치하에서 국민들이 바른정당에 내렸던 성적표라고 보여지고 그 성적표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 정치인들의 어떤 현실 정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 보수정당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 더 설득력을 얻지 않았나. 특히 보수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이 설득력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 보수가 위기죠. 원래 네. 이합집산은 저희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상층 엘리트끼리 이해관계 통합도 해봤고 바닥에서부터도 통합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온 입당법까지 발의해서 정당 구조 개혁을 통해서 정당을 바꾸고 뭐 통합하는 것까지 다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보수가 진짜 위기인 건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얘기가 있었죠, 옛날부터. 네, 그게 뭐 이제 정석처럼 되는데 지금 보수는 부패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플러스 분열까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든 이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왜 보수는 부패한가? 왜 국정농단은 일어났을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게 핵심이죠. 잘라낼 걸 잘라내고. 예. 그런데 아까 바른정당이 뭘 못 보여줬다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또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한 거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킨 것뿐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이 탈당하면서 내걸었던 보수 혁신의 전제가 뭐였냐면 친박 8인방이었고 8인방을 그렇죠. 퇴출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박 8인방을 퇴출하기는커녕 친박 2인방조차 지금 퇴출 못 시키고 유야무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분열하지 않는 보수가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지지자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형성된 젊은 보수층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보수층이 우리 당으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포션이 작아도. 근데 그 젊은 보수층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의 비리, 그중에서도 그 취업 비리, 예. 그다음에 대학 입시 비리, 정유라 비리, 예, 등등 때문에 보수의 진짜 근본적인 혁신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보수층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14% 보수. 예.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보수 중에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의 여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통합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세불리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세불리기가 과연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높여줄 거냐. 성공할 거냐. 네. 일단 지지율이 올라야 다들 좋아하시니까 크게 오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포털 검색해 보시면 오히려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에 올랐지 뭐 김무성, 김용태 이런 분들 아무도 못 올랐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은 무관심하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최민희 전 의원의 발언이 보통 이건 무슨 제대로 된 통합도 아니고 이렇게 비판과 공격으로 팍 시작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 보수의 문제를 지금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 같은데 두 측면으로 나눠서 비리와 부패라고 하는 것을 떨어내는 황골탈퇴가 지금 뭐가 되느냐. 그리고 지지층이 분열되어 있는데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 한번 답해보세요. 사실 너무 예리한 말씀이고 조목조목 다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친박 8적이라고 했잖아요. 8인도 아니고 8적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언어를 써서 친박 8적들을 청산해야만 보수 개혁이 되는 거라고 바른정당을 탈당할 때 바른정당 의원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할 때, 자유한국당 탈당할 때는 근데 그 친박 8적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원들이나 지지층 분포도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을 자임하는 분들 뭐 이재만 최고위원이나 유여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지도부에 당선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 당내에서 이 친박들의 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잔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의견은 제가 뭐 추측해 보건데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뭐 훌륭한 대통령 후보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수 혁신을 이끌어나갈 리더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패의 온상이었던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의 친박 세력들을 잘라낼 수 있는 칼로서는 지금 휘두를 수 있는 칼로서는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홍준표 대표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출당시키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의 제명, 징계 문제인데 이 부분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파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합류해서 자신들이 뭐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이 잔박들 홍준표 대표 표현에 의하면 이 잔박들을 청산하는데 함께 하겠다, 힘을 보태주겠다
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그 부패 온상으로 평가받았던 여러 가지 채용 비리라던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을 과연 이 통합파가 들어가서 홍준표 대표와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들어가서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하는 거 없이 정말 새 불리기라거나 지방 선거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앞으로 6개월, 8개월 정도에 따라서 그 평가가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수를 혁신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죠. 또 그거는 평가해 줄 만하다. 그렇죠.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게 그런데 그게 불행한 건 이런 겁니다. 12월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런데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주영, 유기준, 홍문종, 조경태, 김성태 이런 분들입니다. 되게 거론되는 분들이 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거론한 분들 중에 앞에 세 분은 친박이잖아요. 친박 핵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자면 보통 통합을 하고 보수 혁신을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과 지지 기반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왜 김무성 의원을 끌어들이느냐? 자기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 하는 분도 과거에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뭐 말하자면 세다고 느껴지는 거는 지지 세력이 없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몸부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라는 것도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냐. 홍준표 대표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청산하고자 하는 친박의 힘에 밀려서 예, 녹취록 문제까지 터지면서 다급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제명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이르면 레임덕이 되고 당원직을 박탈당하는데 그 과정이 제명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죠, 이번에. 알아서 나갑니다. 왜? 예. 그 자기 당과 지지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 쓰고 다 나가주는데 이분은 이런 국정농단의 사태에서도 자기를 주장하면서 제명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보내냐 안 내보내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명분 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왜 이 시기에 들어오려고 했냐. 아까 당대당 통합을 더 원한 건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야 지분도 확보하고 그렇죠. 이러는데 예. 아무것도 확보 못하고 지금 초라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당장 친박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돌아오면 반드시 자격심사도 하고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친박이. 뭐 정계은퇴 선언하고 와라는 예, 얘기도 그리고 있고요. 심지어 정계은퇴까지 선언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게 서청원 대표가 올린 글 보면요. 홍준표 대표 너도 나가라요. 너도 대표에서 물러나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의 모양새조차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청원 대표의 말에서 제일 저는 그 공감이 가는 게 정치는 타이밍인데 지금이 무슨 그런 타이밍이냐. 이게 역설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서 대통령을 내쫓았던 세력이 지금 왜 들어오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아직 기지를 못 세웠다. 그런데 왜 들어오냐. 예,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급한 통합은 어떤 때 나오냐. 되게 저희가 성공한 통합은 보면 대의를 놓고 사람들이 다 헌신할 때 성공합니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계산 때문에 시기가 급해진 통합이라 성공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시죠. 그것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통합이 과연 성공한 통합이 될 것이냐 단언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령 통합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합파 의원들이라던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선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도 분열된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목소리로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가능성마저도
더 보여주지 못하면 정말 보수는 갈래갈래 찢겨서 어떻게 보면 진보 장기 집권 플랜이 벌써 정가에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가 바닥을 쳐야만 반등할 수 있는데 이 통합 자체가 당장 지방선거에서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국민들에게 막 감동을 주는 통합은 아닐지언정 바닥을 치기 위한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단순히 새불리기라고 폄하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정진석 의원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열린 토론 미래라는 정책 토론회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예.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던가 안보 정책, 외교 정책, 또 경제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등에 관련하여서 정책적인 연대와 공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책 연대 하에서 하나의 보수당이 하나의 목소리로 야권의 목소리를 내야만 시장 경제라던가 자유로운 경쟁을 좀 더 중시하는 뭐 우리 산업화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보수적인 국민들이 더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의 기둥이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단순히 이 지방선거의 스코어로만 따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한 통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만 최민희 전 의원이 아까 지적하신 아주 현실적 포인트 12월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내 원내대표 경선에서 자칫하면 친박계가 다시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런 현상을 목도하는 홍준표 현 대표의 세부적을 느낀 절박함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세부적을 느낀 절박함 이런 것들이 밀어붙인 통합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세요? 어떻게?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지분을 영향을 차지했겠죠. 사실은 이번에 12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친박 후보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 보수의 앞날이 더 어두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말 극우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의지가 본인들의 정치 생명 연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녹취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아직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결정적인 뭔가 홍준표 대표에게 흠집을 낼 만한 게 없고 있었다면 진작에 공개했을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친박 세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뭐 이재만 최고위원 같은 경우 김무성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김무성 의원에 의해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원한들이 남아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의원들 친박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지만 서청원, 최경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강성 의원들은 원내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파가 오면 또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는 교통 정리가 될 것으로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모두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우리 소개하면서 우리 장해찬 시사평론가를 젊은 보수 농객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해찬 시사평론가도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식의 국정농단과는 좀 분명히 결별하고자 하는 선을 긋고 싶죠.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실험이 크게 성공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다. 이게 참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에 돌아와서 이 안에서 이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과 선을 긋는 이런 노력 좀 봐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일단 바른정당이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에서 떨어져 나올 때 기준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정당이 한 사람을 탄핵시키고 말고 국정농단에 대한 태도로 정당이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때 계산은 이런 거였겠죠. 워낙 그 전대미문의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니 이 정도 사건이면 자유한국당 본진이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보수혁신의 기회일 거다. 이런 판단을 했고 사실은 중도에 있는 일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정당이 이념적으로 갈라져 왔던 역사에 대해서 좀 천착을 잘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실수는 보수만 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꼬마 그렇죠. 민주당부터 수없이 많이 했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제3지대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북한 때문입니다. 예, 중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고 패턴 자체가 양극단으로 흐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정진석, 김무성 두 분이 특정 정책에 대해서 연대를 해서 토론회도 한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라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아요. 정치란 본래 보여주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잘 보여주느냐. 보여줬는데 내용이 꽝이다. 저는 요 지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불리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불리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원내 과반 이상도 해봤고 당장의 새누리당은 163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대 때. 네. 그런데 제대로 국회 못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새를 불려서 정치를 잘하겠다는 생각은 시대 흐름에 맞질 않아요. 국민들은 다당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에겐 협치를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요구하는 건 대화와 타협을 잘해라. 그렇죠. 지향을 확실하게 갖고 해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불리기식 통합이 정치가 새불리기다라고 생각해온 우리 과거의 통념상 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다. 성공하지 못했구나. 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북한 때문에라도 제3지대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또 국민들은 다당제를 원한다는 게 조금은 약간 모순되는 말씀 그렇죠.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다당제라는 게 좀 이상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새불리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결집된 보수로서 그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 누구는 조금 더 오른쪽에 가깝고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왼쪽에 가까운 보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보수라는 스펙트럼이 있어야만 이 통합된 목소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정부 야당의 어떤 정책이 정부 여당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바른정당이 갈라섰지만 또 통합파와 이 자강파를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과의 사이가 많이 경색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영원한 이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또 합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정권을 위임해서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총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구사일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또 언젠가 우리가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이념이 많이 달라서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태도를 두고 갈라선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도 불러온 민주당인데 이 보수정당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유승민 의원을 구원투수로 못 데려올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저희 못 데려올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수 통합을 하면서 너무 선을 긋지 말고 민주당에 의해서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열린 시각으로 보자. 네네. 네, 저희한테 많이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전공이고. 그리고 내친 김에 지금 네.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이 9명 탈당이 도화선이 돼서 앞으로 남은 바른정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국민의당도 지금 뭐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김종인 대표를 모셔온 건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잘한 것이죠.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 당의 경우는 중도 확장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모셔와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몇 분이 잘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그 제3지대에서 고생하는 정당으로는 정의당을 꼽습니다. 그런데 네. 정의당은 신념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풍천 노숙이 생활화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유승민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정의당만큼의 정치적 신념으로 분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못 버티면 어디로 갑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는 쉽게 어디도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이게 분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도로 그렇지만 바른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최초의 인물이 유승민 그렇죠. 대표입니다. 그때 예.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원내대표 연설 듣고 진짜 깜짝 놀랐고 네, 저 네. 사람이 만약에 보수의 중심이 된다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도되고 또 나라 전체로 보면 불행하게도 중심이 네.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혼자라도 한동안 바뀌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국민의당도 쪼개질까요? 국민의당이 쉽게 쪼개지진 않겠죠. 그러나 비슷한 방식의 지금 9명이 탈당했듯이 예. 그런 어떤 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민주당, 우리 당은 복잡하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네. 네. 우리 장해찬 씨도 앞으로의 전국 전망을 좀 해주시고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 자강파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 전대파가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나 예. 뭐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연기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끝까지 버틸 것인가? 지방선거 이후에 또 총선 이전에는 충분히 명분이 주어진다면 그 명분이란 건 예를 들면 지금 아예 원외에 있는 제3지대 야인으로 계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나 또 이런 분들과 합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통합의 기회가 있다. 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에게 당장은 문호가 열리지 않겠지만 정말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괴멸할 정도의 위기가 된다면 이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대표를 위축으로 한 세력과 박지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쪽의 친호남 세력과의 내분과 갈등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 국민의당에게 문호를 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붙어 있는 것이지 조그만 틈만 주어지면 안철수계와 이 호남계는 언제든지 결발할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 되는데 5석만 더 추가하면은 원내 일당이 돼서 후반부 국회 구성에서 국회의장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돼서 앞으로 있을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이야기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좀 덧붙여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곧 이어서 11월 한 달 동안 보내드리는 특집이죠.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 매우 참신하고 감동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5.16 쿠데타 하기 직전에 물레 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흉상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울의 상암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미디어나 이런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 대한민국 수도 아닙니까? 여기에 굳이 무상으로 임대받은 땅에다가 정문에다가 4m짜리 만든다. 저는 지역을 너무 만들어서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21세기에 19세기 때는 집단 국가주의가 강요되듯이 지금은 마치 집단 기억을 우리한테 강요받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거기에 그 동상 세우는 문제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인 모양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황평우 소장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다 끝나가죠?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지금 대체로 이제 겸임 상임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결위, 정보위, 운영위 이런 곳인데 겸임 상임위가 대체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오늘 운영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감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운영위는 구성 자체가 각 당 원내 지도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 원내 부대표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당 핵심이 포함된 곳이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으니까 불꽃이 튀기죠. 항상 그래요. 항상 또 쟁점이었던 민정수석 출석 문제. 올해도 또 불거졌죠? 맞습니다. 조국 수석이 불출석했습니다. 사유서를 내고 사유서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면은 그 민정수석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나가겠다. 이번에 이제 조국 수석도 그런 사유서를 보냈는데 한국당의 김선동 의원이 이제 먼지 쌓인 레코드판 같다. 그 불출석 사유서가.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한 말이 지난번 여야 4당 원내 수석이 기관 직무 신청할 때 조 수석이 당연히 명단에 들어있었고 여당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 증인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이 시비를 안 걸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합의된 증인인데 막상 국감 당일이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다. 나온다는 식으로 하다가 안 나왔다. 그게 이제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 이야기고 제가 볼 때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매년 이렇게 되잖아요. 박용진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한 게 작년에 지상욱 의원이 했던 그걸 이제 낭독을 했어요. 민정수석은 남아있는 게 관례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 충분하다. 과거 문재인 전해철 민정수석이 한 번씩 출석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예.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하고 조국은 다르다 이랬는데 뭐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근데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어쨌든 매년 똑같아요. 완벽한 여야 공수교대. 그렇죠. 미러 이미지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오늘 운영이 청와대 국감에서는 이 문제보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뭐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의 쇄신 이전에 좀 뭉쳐라.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어느 정도 친박 청산의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위 그 팔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숙당 내지는 출당을 요구를 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에 대해서도 뭐 이미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건 뭐 당연하죠. 뭐 또 계속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애정을 표시하고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한국당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이 틀리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건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두 의원에 대한 그 제명권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 양상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만 자유한국당을 떠나시는 거죠. 예. 이정현 의원이나 뭐 이렇게 같이 그분들 같이 이제 무소속으로 계셔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스스로 이거에 책임을 지고 좀 나가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안 나간다면은 뭐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생각이 있겠죠. 네. 뭐 지금 절차상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얻는 방법밖에 없고. 저는 3분의 2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하다고 보신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만약 들어갔는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못 얻으면요. 그러면 뭐 다시 또 나오십니까? 아니요. 그건 다르죠.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예. 그거는 저희들도 거의 보태야죠. 9명이 보태야죠. 아, 그분들이 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그런 말씀. 예. 그런가 하면 또 자유한국당 내에 뭐 이재만 최고위원, 뭐 이장호 의원 이런 분들은 뭐 특히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서인지 21대 총선 불출마 내지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그래야만 자유한국당이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김무성 의원, 제가 19대 국회의원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19대 때 일어난 정확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김무성 의원은 오히려 희생자가 아니냐. 특히,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뭐, 진박 감별사하고, 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 쫓아냈잖아요. 예. 그게 뭐, 김무성 의원이 한 것은 아니라는 거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강한 반발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당에 들어가서 그냥 맞서 싸운다 그런 말씀이겠군요. 그렇죠. 그걸 하겠죠. 예. 그런데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경북 구미에도 있고 영등포군 물레동 근린공원에도 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도 뭐 광주에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도 또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기본적으로 100년의 평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대사를 100년 전의 역사를 평가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 역사적인 평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동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상을 세우고 기념물을 세우는 게
아시겠지만 근대 국가주의나 국민국가 이후에 19세기 후반 이후에 그런 기념물들이 많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동상을 세우려면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80, 90% 이상의 어떤 찬성이나 문화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집단적으로 어떤 매몰돼 가면서 거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좀 이게 약간 국가주의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해로 봅니다. 공해다. 국민적인 공해나 물리적인 공해로. 그러니까 황평우 소장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상도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게 이런 차이는 있겠죠. 강요와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일부 이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동상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직 본 것 같지가 않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하면서 작게 또 표현이 또 다른 사람들은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강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동상을 세울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의 기억을 강요하느냐 아니면은 그 지역 안에서 그 커뮤니티 그 집단 안에서 작게끔 소박하게 가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민간단체가 이 동상을 기증해서 그렇게 기증받아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그 부지 안에 세우겠다. 그럼 무슨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어떠냐? 이런 논리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3m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강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4m라는 높이. 높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강요와 그 4m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을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미에도 이미 5m 정도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구미에 이미 5m가 동상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지금 예전에 그건 옳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동안에 호가호위하고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권력을 엔조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꾸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충성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건 박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개혁 보수를 기치로 내걸은 바른정당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저는 바른정당이 이때까지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6.8%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얻은 표. 근데 그 후에도 6.8% 그 부근에서 지금 지지도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버렸다는 것보다는 바른정당이 크게 약지는 못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9명으로 끝입니까? 추가 탈당이 또 있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출마를 13일 날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박인수 의원하고 정운천 의원이 지금 사퇴를 하셨어요. 그랬죠. 두 분들도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바른정당 소속인 이종구 의원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재단이 오는 13일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정면에 4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이분의 의견 들어봅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분명한 반대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게 동상이 너무 무분별하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게 기념이나 기억될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와 문화적 평가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될 만한, 기념될 만한 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네. 좀 더 평가가 좀 더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냉정하게 여러 역사적인 문제나 경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가 된다라면, 지금처럼 한 개인의 우리 일부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들 보면 마치 무슨 조선시대 근세국가처럼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고 있는데, 사회가 다원화되고 문화적인 현상들이 발전해 갈수록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한 절대 지도자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몰되는 현상은 잘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좀 냉정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 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보수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탈당의 변을 밝혔는데, 하지만 비판 여론도 또 거셉니다. 잠시 후에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이종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2부 이슈 토크 시간에는 이 보수 통합 어떻게 봐야 할지 토론해 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토론 시간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뜻밖의 뉴스가 전해졌어요. 서울 상암동에 4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인데, 이것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바른정당의 의원 9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죠. 지난 5월에 이미 13명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두 번째 탈당 사태입니다. 오늘 탈당 선언한 이종구 의원 연결해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언은 했지만 탈당계는 내일 모레 내신다고요? 자세 그거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에 탈당계를 내고 또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 입당하시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연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9일 정도가 적당치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의식해서. 이런 미묘한 시기인데 어쨌든 고심 끝에 탈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요? 국민들이 특히 이제 보수의 가치를 신봉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뭉쳐서 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좌파 포퓰리즘, 그리고 이 안보 불안, 한미 동맹 엇박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가 좀 뭉쳐서 한 목소리로 내달라. 한 목소리를 내주고 뭔가 좀 대안을 확실하게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언제고, 또 자유한국당이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또 들어가느냐, 철새 정치인 아니냐,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나오는 것은, 나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또 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되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나왔고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또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보수 쪽에서 정권을 진보 쪽에 내줬는데, 이제는 진보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뭉쳐서 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